이제 수량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은 실제로 금액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양을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할인이라는 부분도 채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하고 마찬가지죠. 결국 국제 거래에서도 할인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죠. 양이 많게 되면 금액에 대한 할인도 상당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물건을 제조 생산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킬 때 한 생산 라인 공정상에 투여되어서 원자재가 투여되어서 물품이 제조 생산될 때 최소한에 나오는 수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수량만큼 주문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매도인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 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물건을 제조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이 종류마다는 차이는 있지만 한 개의 생산 라인이 실제 제조 공정에 투여될 때 생산되어지는 물량이라서 최소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최소량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단가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즉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량조건 합의는 사실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실제 우리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량을 측정하는 기준, 우리가 흔히 수출용 박스 또는 일반적인 우리 전자제품이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물품 자체에 우리가 중량 표시라는 것은 다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gross weight라는 게 있죠. gross weight, 총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중량은 포장한 통째로의 중량을 뜻해요. 그 다음에 순 중량, 흔히 net weight, net 단위, net weight라고 부르는 것들. 실무자들은 net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순 중량이란 net weight라는 게 있습니다. 포장이 없는 상태의 무게를 우리가 순중량이라 불러요. 근데 정미 순중량이라서 netted weigh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일부 제품에 적용되는 건데 주로 우리가 그 화장품이라든지 특히 치약 같은 경우에서는 튜브를 제외한 안에 순수 치약 액만의 무게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netted weight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물류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한 개가 legal weight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중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소매될 때 상태의 무게, 중량을 우리가 법정 중량이라고 그러죠. 국제무역에서는 주로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이 적용되고 우리 물류 쪽하고 관련된 특히 우리 국내 유통하고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법정 중량이라는 것도 많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개념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물품의 종류마다 전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로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중량, 무게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이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자루에 담아서 해서 자루 단위로 해서 측정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물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수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중량이라는 게 있죠. 자, 중량은 우리가 흔히 톤이라고 부르죠. 톤. 킬로그램 단위를 환산해서 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롱톤, 숏톤, 메트릭톤에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메트릭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럽식 표기 방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1000kg을 1톤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무게를 다룰 때, 중량을 다룰 때 파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0파운드를 톤으로 봐요. 그 2000파운드를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907kg 됩니다. 영국은 2240파운드를 기준으로 할 때 1016kg이 돼요. 그래서 메트릭톤보다 양이 많다 해서 롱톤, 메트릭보다 양이 적다 해서 우리가 숏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 단위를 쓰는 나라들은 파운드가 더 중요하죠. 이 도량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오랜 전통과 관습이기 때문에 이 도량령을 전 세계로 통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하고 관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톤으로 산정을 할 때는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메트릭톤을 쓰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속담이 있죠. 그래서 롱톤인지 숏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로 시알릴 수 있는데 개수로 시알리는 것 중에 한 개가 제일 대표적인 게 12개가 한 타스다. 과거에 많이 쓰는 거죠. 요즘은 뭐 필기구나 볼펜 이런 거, 연필 이런 거 12자루를 한 박스로 해서 하는 건 잘 없습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할 때는 이제 단위화 시킬 때 우리가 타스라는 걸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타스 쓰는 것보다 다양한 색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24색 뭐 이런 것도 있고 36색도 있고, 심지어 소매점 포장에 가면은 3자루, 2자루, 1자루 이렇게 들은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치는 기계적으로 외워놓으시면 돼요. 한 타스는 12개고 그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로스는 12타스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144개가 됩니다. 그레이트 그로스는 12 그로스니까 144타스니까 여기에다 12 곱하면 1728개가 되죠. 스몰 그로스는 10타스예요. 그래서 120pcs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량 단위는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상식을 조금 넘어서는 단위다. 넘어서는 부분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물류관리사라는 데 관련된 지금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물류관리사로서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길이로 측정하는 것도 있고 스퀘어 면적으로, 특히 타일 같은 거는 스퀘어로 측정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용적 CBM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가 컨테이너와 관련되어서 국제 운송을 할 때, 운임 산정할 때 CBM 단위를 많이 씁니다. CBM은 가로 세로 높이 1m의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의 부피죠. 우리가 흔히 1세제곱미터라고 얘기하는 건데 용적 단위에 있어서 최소 단위는 1세제곱미터인 1CBM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BM 단위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운송하고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운임을 산출을 하게 되고 몇 CBM인지에 따라서 총 운임이 얼마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ISO 표준 사이즈로 가로, 세로, 높이 요 곱하기 해가지고 CBM을 측정하는데 보통 ISO 표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2.3m, 2.3m, 원래는 2.333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요렇게 이제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2.3, 높이 2.3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이제 5.8m 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5.8m 짜리가 보통 보는 작은 컨테이너로 보시는 건데 20m 컨테이너라 불러요. 근데 길이가 좀 긴 거 있죠. 그거 12m 짜리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40m 컨테이너라 불러요. 그래서 20m 컨테이너 2.3 곱하기 2.3 곱하기 5.8 하면 30.68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3.68이가 CBM이에요. CBM.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 높이 1m의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의 부피를 단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집어넣을 때는 수학적 계산 방법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붕괴가 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책상이라든지 우리 박스 단위화된 것은 물자가 붕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수치로 계산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몇 CBM이라 해서 운임 산출하기 전에, 그리고 셀러가 운송 또는 바이어가 운송인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컨테이너 크기가 얼마나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산술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해상 운송 쪽에 가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CBM하고 관련되어진 내용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용적이라는 게 있고 가로 세로 높이 1m의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 부피를 우리가 용적 1CBM 최소 단위 용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시 2억 5천만 개, 2억 5천만 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과부족 용인 인도 조건, 모어레스 클로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로 산적 화물, 우리 살물, 흔히 벌크라 부르죠. 모래, 석탄처럼 가루에 또는 그 액체라든지 기체라든지 증발이 될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산적 함물, 살물, 벌크라고 얘기해요. 이런 살물 같은 데에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100톤을 선적을 했다. 인천항에서 미국 뉴욕 항구까지 간다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40일, 50일, 60일 걸릴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날려가고 어쨌든 그 처음에 실었던 양보다 도착지에 도착하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당연히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물품들을 수출 수입하는 당사자들은 실제로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물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셀러도 조금 더
많이 실어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바람 부는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도착지에 도착하면 물품의 양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셀러하고 바이어가 특히 벌크와 같은 물품들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과부족 용인, 과부족 범위를 얼마 정도로 체결할 것인지 계약서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부족 범위 안에 포함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겠죠.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이런 과부족 용인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합의를 하는 게 벌크 화물에서는 일반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벌크 화물에 있어서 그 과부족 용인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는 수치는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과부족에 대해서 계약서에다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미처 그런 부분에서 합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묵시적인 우리 룰을 적용을 해요. 오랜 관습 관례. 그래서 묵시적으로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결제 조건이 신용장일 때는 좀 달라요. 신용장은 좀 중간에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도 원래 신용장 상에 과부족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게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신용장에 표시되어진 대로 합니다. 신용장에서 플러스 제로에서 마이너스 3이라 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용장에서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5%의 과부족을 허용해요. 근데 수량 앞에 약이라는 단어, 어프록스라는 약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신용장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계약하고 관련되어질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용장 부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게 별도로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 2차 고시 논술형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는 뭐 보통 무역을 전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로이나 이런 과목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반드시 내는 문제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객관식으로라도 언제든지 변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예. 이런 거는 맞추는 문제예요. 맞추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게 한 개 더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계약은 당사자 자치원칙,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특별하게 관습적으로 얼마만큼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장 최우선 여깁니다. 원래 있는 양보다 돈을 안 받고 결제를 하지 않고 몇 개를 더 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계약에서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꼭 수량 조건뿐만 아니고 다른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수량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러한 것들을 구두로만 표시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문구로 표시하시는 게 사후에 크레임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량 조건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모아로 관레스 클로즈, ML 클로즈라고 부르죠. 과부족 용인 인도 조건이고 주로 이것들은 거의 다 벌크 화물, 산적 화물, 살물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과부족 용인 합의 범위는 차후에 수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범위 안에 해당되면은 바이어는 셀러에게 수량 부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다.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다. 라는 거,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